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올해 지금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자,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하락, 폭락 이런 기사들로 도배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올라오는,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올해. 그래서 올해 한 달 보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황현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황현 대표를 모시고 올해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미리 앞당겨서 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DJ. 자, 황현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랜드스타일의 대표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한정훈 소장님과 함께, 올 연말 남은 기간 동안의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 시장 상황이 좀 아리송해요. 제가 봐도 이게 도대체 올라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또 정말 최근에 들어서 또 다시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또 그런 시장인지 아리송한 시장에서 올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지금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측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끝없이 하락할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굴곡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이상 하락장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폭락론, 집값 하락론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거는 정반대로 사실상 올 한 4월부터인가요? 이제 집값 반등을 계기로 시작해서 짧게 한 2, 3개월 만에 진짜 완벽한 기존 가격을 거의 다 회복선까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내년에 약간 보합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저는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최근에 이제 올 여름장부터 가을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물건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을 끌어갈 것이고, 지금 시장 상황도 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라든가 하이엔드급 주택 시장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양극화 시장으로 내년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사실 지난해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통 기준금리가 한번 올릴 때 0.25%씩 올리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이상 올리게 되면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그냥 막 올렸잖아요. 0.25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0.5%씩. 0.5%씩 막 올렸잖아요. 7.5 이렇게 올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크게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마치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듯한 그런 양상까지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이 올해 가파르게 올리던 그런 기준금리 폭이 여름부터 이제 동결을 계속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지금 한 2% 차이 나잖아요. 예, 2% 차이 나는데 계속 고기에 유지가 될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긴 한데 이건 분명하죠. 앞으로의 금리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예측을 대충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장담합시다. 네. 그럼 일단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렇죠. 네, 무조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로 인해서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리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끌 쪽들이 또 한번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기가 안 차는 게 사실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이제 한 4월, 5, 6월부터 상승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뭐예요? 그 저렴한 물건들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거의 전고점 대비 9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저금리장이 아니라 고금리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장 안에서도 거래량이 회복됐고 가격이 다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고금리고 올 상반기에도 고금리고 내년에도 고금리라면 결국에는 금리는 0.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0.25% 올랐다고 갑자기 영끌 쪽들이 집을 내놓는다, 이거 사실 우스운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지 되는데 저는 그게 고금리가 원인이 아니라고 봐요. 원인은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금리 개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에서 금리가 올라가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금리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미 고금리로 인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진작에 다 팔 분들은 매도를 했다. 지금 그러면 수요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전 금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가 좀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업률 증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전쟁까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또 이제 경기가 상당히 크게 악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개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금리를 뭐 0.5% 1% 올릴 때마다 한 개의 기업 도산율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금리라는 거는 어쨌거나 그냥 동그라미랑 똑같아요. 오르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하락이 무조건 된다. 그리고 금리 하락에, 그러니까 저는 고금리에 대비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다가올 크게 정말 큰 폭풍이 올 저금리 장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과연 언제 얼마까지 올릴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언제 멈출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리 그 재테크에선 가장 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도 이 불확실성에 가장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내년 시장이 금리가 내린다는 거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금리의 인상은 지금 봐도 0.25에서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계속 동결이 되든지 일단 그 상태로 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 황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금리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영끌족 20대 30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금리 높은데 금리가 낮아서 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변화는 어쨌든 내년 시장에는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올해 또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물가 상승률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이 작은 범위고요. 우린 조금 넓게 이렇게 보면은 금리는 결국 인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뿐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금리는 거기에 그 변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요. 2, 3년 뒤에 주택 공급란으로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뭐 착공 실적 이런 지표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났느니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몇 달 전까지만 나오던 역전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고 오히려
전세란에 대한 뉴스가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한 얘기 좀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뭐 역전세, 그리고 이제 전세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으셔야지 되는 게 있다.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 특히나,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이 몇십 년간 펼쳐질 겁니다. 어떤 시장이냐? 시장 자체 사이클이 옛날에 10년 주기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 없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시장의 패턴 자체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보통 부동산이 하락을 시작하면 적어도 2, 3년에서 4, 5년 정도의 긴 하락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락이 6개월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아시겠지만 V자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금 때문에 올 상반기 뉴스만 하더라도 음마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전세 시장에서 가장 불안장을 일으켰던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의 역전세란들, 우리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수요들이 월세로 몰리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내주는 집주인들에 대한 뉴스가 사실상 4, 5개월 동안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달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11월달이죠. 그러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드디어 전세 대기 수요가 줄을 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전세 내에서 다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뉴스가 나오는 데까지 불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뉴스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한 텀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전점을 잡고 무슨 고점을 잡고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 거는 상당히 사실상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급난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 공급은 없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나오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이 앞으로 7, 8년 정도, 빨아봤자 6년 후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거나 서울의 공급은 없다. 앞으로 10년간 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물건은 쌓이고, 매매 물건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지금 전세가 5억인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 10억짜리가 계속 쌓여요. 근데 전세 가격이 5억에서 7억, 8억으로 올라가 버린다면 5억 주고 살 수 있었던 집을 2, 3억이면 이제 주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다시 매수 심리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전세 시장 불안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결국 매매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에도 이렇게 잠깐 보면은 서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에요. 그 입주하는 물량인데,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계속 물량이 작죠. 그래서 2024년도는 이제 지금 여기는 한 15,000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3,000 가구 정도. 그리고 2025년도는 조금 한 2만 가구로 여긴 표시가 돼 있고, 2026년도는 거의 없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이게 아실에서 나온 자료 같아요. 이게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될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가 한 47,000 가구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47,000 가구는 고사하고, 이제 2만 가구 밑으로 전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당분간, 주택 공급이, 이게 빨리 지어지면 좋겠지만, 빨리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옛날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랬죠. 무슨, 이 아파트가 밤에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빵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급 물량이 상당히 지금 작습니다. 예, 지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서둘러서 상기 신도시를 좀 더 공급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대책도 발표했는데, 그건 사실은 뭐 특별한 무슨 대책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대책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해요. 올해 시장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 1월 달부터 서울의 주택 아파트 공급 물량이 의미 있는 이 1000세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 저가의 물건들이 소진이 되면서 또 그거보다 조금 위인 조금 더 중저가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유의미하게 나온 게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조금씩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뒤늦게 한 3, 4월 달 되니까 전세가가 움직이지 않던 전세가가 전세 거래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전세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 상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매가가 전세가를 견인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6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6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시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역전세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역전세 맨날 그걸 떠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역전세 얘기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세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드렸었죠. 앞으로 내년에 오히려 전세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죠. 근데 그 전세 신규 공급 물량이 계속 생겨야지 전세 물량이 생기는데 이제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내년에도 상당히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이후로는 전세가가 상당히 강세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내년 시장 공급도 없고 전세가도 올라가면서 전세가 상승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건 뭐 아주 공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매매가도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강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매가도 계속 끌어올려가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내년 총선이 지금 다가오면서요.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이런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500% 되게 힘들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가 소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신도시 인접 지역만 가더라도 1기 신도시 1.5기, 2기 신도시 인접 지역만 가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기 신도시를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입지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메가시티 서울에 그러니까 메가시티 서울로 포함될 수 있는 경기권과 수도권에 있는 지역보다 입지가 더 좋은 게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는 사실상 날이 신도시고 날이 수도권이지 서울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을 때려 놓으면 제가 봤을 때 1기 신도시 1.5기, 2기 신도시들 중에서 입지가 좀 안 좋거라든가 입지가 좀 안 좋다라든가 직주 근접성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학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과연 재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장 빠른 고령화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만 살고 있는 그런 1기 신도시에 과연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가능할까?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대단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구점이 있고요. 메가시티 서울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서울의 양극화가 좀 빨리 신경 썼으면 좋겠다. 무슨 메가시티 이런 거 하지 말고 서울 자체의 양극화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거든요, 사실상. 뭐,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봤을 때, 동북 쪽이라든가 서북 쪽, 서남 쪽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근데 서울의 양극화도 해결 못하면서 지금 서울을 더 키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메가시티 서울을 한다고 해서 뭐 김포가 됐던, 구리가 됐던, 뭐 광명 이런 지역들이 됐던 얼마나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메가시티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수도권에서 사실 광명, 과천, 구리, 하남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이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읽지 성남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서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가격 시세라든가 상업지역 시세가 서울에 준하는 시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서울로 편입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 추진 거론 지역이 일단 처음에 김포가 근데 제일 멀어요. 일단 서울에서 김포, 뭐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부천. 야, 이거 참 많네요. 이것도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100%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냥 국가적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거든요. 그죠.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인데, 여기에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메가시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구나.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거죠. 메가시티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이게 넓기만 하면 메가인 건가, 과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용적률 500%까지 준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500%까지 준다는 거를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기 신도시의 어떤 시범 지역, 우리 신도시일 때 항상 시범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범 지역을 한 군데 정도는 500%로 줄 수 있을래나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 일기 신도시 이게 도대체 언제 이 특별법이 과연 실행이 돼서 진행이 될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